여러분, 흔히 후궁이라 하면 비단옷의 산의 진미를 먹는 화려한 살만 떠올리시지요? 하지만 임금의 총애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 순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출궁. 즉, 궁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지옥의 문턱을 넘는 일이었는데요. 소복 한 벌만 걸친 채 대궐 문 밖으로 내던져진 여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그 처절하고도 은밀한 뒷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일부 전락의 시작. 궁궐. 그곳은 조선시대 모든 여인이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수백 명의 궁녀가 시중을 드는 그런 곳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출궁이라는 이름의 지옥이었지요. 출궁. 궁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임금의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처마 끝을 비추던 평범한 날이었지요. 수건 박 씨는 그날도 자신의 처소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궁녀들은 그녀가 지나가기만 해도 고개를 조아렸고 상궁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임금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주상 전하께서 요즘 새로 들어온 숙의 이 씨를 많이 찾으신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총애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내관 한 명이 그녀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흰 소복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건 박 씨, 주상 전하의 명을 받들어 전하노라. 오늘로써 궁궐에서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출궁을 명하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잘못은 없으셨소. 다만 주상 전하께서 더 이상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 뿐이요. 필요 없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관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궁을 떠나시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소복 한 벌뿐이요. 그럼 제 의복은요? 제 장신구는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것들은요? 모두 궁의 것이요. 가져갈 수 없소. 박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마마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궁녀가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복 한 벌만 걸친 채 궁을 떠나라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복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친 무명천이었습니다. 평생 비단만 입던 그녀에게 이 거친 천은 마치 가시옷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라도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조용히 떠나야 하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소복을 입고 궁궐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궁녀들도 그녀에게 절을 하던 상궁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총애를 잃은 여인과 엮이면 자신들도 화를 입는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박 씨는 혼자 대궐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높다란 궁궐 담장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영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 하지만 그녀에게는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궁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이 후궁이 되면 우리 집안도 출세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후궁의 가족은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출궁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족들은 망신만 당했다며 외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한양 도성안 좁고 후미진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누추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허름한 방을 얻었습니다. 방세는 한 달의 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돈조차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계시고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주인 노파는 박 씨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동정심이 생겼는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좁고 어두운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넓은 처소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잤는데 이제는 이 좁은 방에서 거친 멍석 위에 누워야 한다니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꿈이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궁궐에 있을 거야. 하지만 아침이 와도 그녀는 여전히 그 좁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부 생계의 지옥. 출궁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배고픔에 잠에서 깼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는 하루 3끼, 아니 4끼를 먹었습니다. 아침수라, 낮수라, 저녁수라, 그리고 밤에 출출하면 야참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주인 노파가 어제 죽 한 그릇을 갖다 주었지만 그것도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동정에 기댈 수는 없어. 박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궁에서는 모든 것을 궁녀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느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빨래 당연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리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박 씨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광주리를 이고 시장으로 가고 어떤 남자는 지게를 지고 땔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일을 해야 하는구나. 박 씨는 용기를 내어 한 아낙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낙네는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 말을 거니 이상하게 여긴 것이지요. 무슨 일이시오?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혹시 어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아낙네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자리요? 아씨 같은 분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그 고운 손으로 뭘 하시게요?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낙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아씨 같은 분을 써줄 곳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장에 가서 물어보시지요. 박 씨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낙네의 호객 소리, 떡 장사의 구수한 냄새, 곡물 가게 주인의 큰 목소리. 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저를 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씨, 장사가 뭔지 아시오? 손님한테 소리도 질러야 하고 무거운 것도 나르고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시겠소? 해보겠습니다. 허허, 말씀은 고맙지만 아씨 같은 분은 사흘도 못 버티실 거요. 박 씨는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쳐서 시장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파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일자리를 찾으시나요?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네요. 노파는 희죽 웃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박 씨는 반색을 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노파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느질입니다. 양반댁 옷을 짓는 일이지요. 바느질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바느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노파는 박 씨를 어느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에는 여러 여인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박 씨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 됩니다. 옷 한 벌 짓는데 다푼 드립니다. 다푼. 그것은 겨우 죽 한 그릇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그것조차 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실을 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실이 자꾸 빗나갔습니다. 옆에 앉은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씨, 처음 해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궁에 계셨던 분이시지요? 박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소복 차림, 그 고운 손, 그 말씨. 다 보이지요. 저도 전에는 양반댁 교수였답니다. 박 씨는 여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인의 손은 바늘에 찔린 자국과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여인은 한참을 바느질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영모에 연루되었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양반 가문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고 저는 이렇게 바느질로 연명하고 있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이곳에는 자신처럼 하루아침에 추락한 여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푼을 벌기 위해 손가락에 피를 내가며 바늘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옷 한 벌을 완성했습니다. 노파가 돈을 세어주었습니다. 다푼입니다. 박 씨는 그 작은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평생 돈을 만져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 이 작은 동전은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으로 번 돈이구나. 박 씨는 그 돈으로 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미음 장수 할머니가 죽을 퍼주었습니다. 한 그릇에 다푼이에요. 박 씨는 뜨거운 죽을 떠먹었습니다. 궁에서 먹던 수라상에 비하면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번 돈으로 사 먹는 첫 음식이구나. 그날 이후 박 씨는 매일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겨우 방세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말했습니다. 아씨, 요즘 일감이 줄었습니다. 당분간은 일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셔야지요. 박 씨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절박했습니다. 방세를 낼 돈도 밥을 살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빨래를 해주겠다고도 하고 청소를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씨 같은 분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고 방세는 밀렸습니다. 주인 노파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씨, 방세를 내셔야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일자리를 구할 테니. 이미 2달이나 밀렸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씨,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까지 방세를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거리로 쫓겨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끝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배고픔에 깨고 추위에 떨고 병들어 죽는 것. 그것이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박 씨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낮에 같이 바느질하던 사람요. 박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보따리 안에는 떡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잖아요. 서로 도와야지요. 그리고 아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으시면 무당이 되는 방법도 있답니다. 무당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 그것은 천민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궁에 계셨던 분들 중에 무당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굿을 청하거든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무당이 되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아니면 무당이 되거나.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선택이었습니다. 삼부 사무친 원한. 그날 밤 박 씨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여인이 던진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당. 그녀는 평생 무당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양반가에서는 무당을 집안에 들이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하물며 궁궐에서는 무당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 무당이 되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나? 박 씨는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박 씨는 여인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도성 밖 북쪽 산자락에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곳에는 큰 무당이라 불리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허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의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박 씨를 보자마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에서 봤지요. 흰옷 입은 여인이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노파는 박 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암자 안은 온통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무신도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굿할 때 쓰는 징과 장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궁에 계셨던 분이시군요. 어떻게 그걸? 눈빛을 보면 알지요. 한때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의 눈빛은 다르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빛에 원한이 서려 있군요.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은 여인은 두 가지 길이 있지요. 하나는 그 원한을 삼키고 조용히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원한을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힘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당이 되는 거지요. 귀신을 부르고 신을 모시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원한을 쓸모있게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무당이 되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하거든요. 신내림이요? 그렇습니다. 신이 당신의 몸에 내려와야 비로소 무당이 되는 거지요. 그날부터 박 씨는 노파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그녀에게 온갖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굿하는 법, 장구 치는 법, 신을 부르는 주문. 박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흰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찾았구나. 박 씨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모실 신이다. 이제 너는 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순간 박 씨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신내림을 받으셨군요. 박 씨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고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원한을 품고 있고 누가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지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무당입니다. 사람들을 도우며 사세요. 박 씨는 그날부터 무당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무당은 신통력이 있대요. 죽은 사람의 말도 전해준대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자식을 위해 굿을 청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남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을 위해 굿을 했습니다.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한 번 굿하는데 단량, 때로는 열량까지 받았습니다. 바느질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여유가 생겼습니다. 방을 옮기고 밥을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임금. 그녀는 밤마다 궁궐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 암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인형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의 이름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당신을 저주합니다.
그녀는 바늘을 꺼내 인형의 가슴에 꽂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박 씨는 인형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밤새도록 인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주를 하는 것인지 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 원한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도성 곳곳에는 그녀처럼 출궁당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고 어떤 여인은 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가슴 속에는 같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원한. 밤이면 그들은 궁궐 쪽을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피령을 만들어 불태웠고 어떤 이는 이름을 적은 종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들의 저주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위해 구슬하며 웃었지만 밤이면 궁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었듯이 나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당신을 저주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점점 유명한 무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통한 무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여전히 원한이 서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흰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명의 출궁 여인이구나.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박 씨는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후궁이 들어왔을 뿐인데 저는 쫓겨났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를 버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대로 살 바에야 복수라도 하고 싶습니다. 박 씨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원한에 가득 찬 그 처절한 눈빛을 말입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그날 밤 두 여인은 함께 구슬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를 버린 자들이여, 당신들도 같은 고통을 받으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여전히 높은 담장 너머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후궁들이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출궁. 그 차갑고 잔인한 운명을 말입니다. 사부 의외의 기록. 세월은 흘렀습니다. 박 씨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당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제법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 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선비가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는데 손에는 두툼한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야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궁당한 후궁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진짜 삶이 궁금합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선비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패자의 이야기도 누군가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고 그들도 고통받았으니까요. 박 씨는 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박 씨는 그날 오후 내내 선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출궁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무당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출궁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선비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박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록은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읽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으니까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기억해 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굿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암자 마당에 앉아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진달래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궁궐의 정원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참 오래전 일이구나. 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출궁당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온갖 일을 겪었습니다. 굶주림도 겪었고 추위도 겪었고 멸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마마.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를 마마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출궁 여인이구나.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마, 제가 들었습니다. 마마께서도 전에 궁에 계셨다고요. 그렇소. 저도 얼마 전에 출궁당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씨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절망에 가득 차고 앞날이 막막한 그 눈빛을 말입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오. 여인은 박 씨 옆에 앉았습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소.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박 씨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요.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거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원망하시오. 그것도 당신의 권리요. 하지만 원망만 하며 살지는 마시오. 원망은 당신을 갉아먹을 뿐이요. 박 씨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소. 밤마다 저주를 퍼부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소.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마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받아들였소.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말이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소. 무당이 되어 사람들을 도왔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요.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마 후회하십니까? 궁에 들어간 것을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테지만 그 화려했던 시절도 없었을 것이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오는 것 말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인은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도 저 노을 같았구나. 한때는 찬란하게 빛났지만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은 아침 해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요. 박 씨는 천천히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구나. 그날 밤 박 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궁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총애가 식을까봐, 출궁당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꿈속에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잠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속에 조용히 묻어주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잠들다. 그녀는 궁궐에서 왔으나 세상에서 살았고 고통받았으나 견뎠고 원망했으나 용서했다. 그리고 세월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고 어떤 이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덧없는 것이다. 임금의 총애도 화려한 궁궐 생활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 선비가 쓴 야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 속에는 박 씨를 비롯한 여러 출궁 여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로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주는 화려함 뒤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궁궐에는 새로운 후궁들이 들어갔고 여전히 총애가 식으면 출궁당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그리고 수많은 출궁 여인들의 이야기가 책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무리. 화무십 일홍이라 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듯 권력과 사랑도 한낱 꿈에 불과했음을 그녀들은 차가운 소복을 입고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던 여인들. 하지만 임금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그녀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멸시와 차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남아야 했던 그녀들의 이야기. 어떤 이는 바느질로, 어떤 이는 무당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마음속 깊은 원한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궁궐을 향해 퍼부었던 저주. 지피령의 바늘을 꽂으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그녀들의 아픈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 억울하게 쫓겨난 그 여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원망 속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녀들의 삶은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